네, 중국 역사여행 제6강은 금이환향입니다. 원래 금이환향은요, 금이의 야행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항우 번개 읽어보면 항우가 이렇게 말하죠. 부귀에 졌는데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누가 이것을 알아주겠는가? 여기서 이제 금이 야행이 나왔고요. 그거를 이 한서의 반고가 사실은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의 환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우와 유방 간의 치열한 쟁투, 우리 뭐 초환지로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 결과로서 항우는 왜 천하를 차지 못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항우 유방을 다루기 전에 이 진제국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육국을 멸하고 통일한 다음에 210년까지 한 12년 정도 통치하다가 그 아들 호해 2세 황제가 한 3년, 그 다음에 뭐 잠깐 그를 자영 뭐 정도였다가 207년이 되면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제국에 이렇게 단명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냐? 제가 본 원인은 이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뛰어난 일인에게 집중된 국가 체제였다. 그러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인물에 의해서 통치가 이제 됐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후계자들이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 자, 두 번째는 현실을 무시한 급진 개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봉건제가 정착되었었는데 그것이 군현제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뿌리내리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인재 육성 미흡, 후계 체제가 불안정이다. 이 진나라의 뭐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결과를 보면 승상이사하고 환관 조고가 이제 국정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면 승상도 원래는 이 초나라 사람이었고 조나라는 조고는 환관이고, 그렇다 보면 원래 진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관료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제대로 이거를 물려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후계 체제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이런 과오가 있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가장 크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바로 군현제가 무리하게 시행을 했는데 그게 안착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거죠.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료도 양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르는 백성들의 인식 변화,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어떤 제후가 다스리는 체제에 익숙했는데, 그러니까 초나라나 제나라 같은 경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진나라 관료가 오니까 뭐 그 사람 믿고 따르겠어요? 잘 안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 운영하려고 진시황은 5번이나 순행을 했고 열심히 참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순행 중에 죽게 되는 비극까지 맞이하게 된 거죠. 쉽지 않았던 거라. 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진시황은 순행 중에 초나라 오나라를 둘러보다가 그 마차회에서 죽고, 그것을 이 승상 이사와 조고가 짝짝꿍 해가지고 호해를 이세왕제로 세웠죠. 예, 호해는 진시황이 아들이 20여 명 있었대요. 근데 장남 부소는 북방을 지키고 있었고, 근데 아마 호해가 이 후계자로서 임명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소는 장남이지만 별 인기가 없었고, 뭐 그래서 결국은 이세 황제에 의해서 이 후계 체제를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힘을 못 쓰고 이 환관 조고에 의해서 승상 이사도 죽고 결국은 나라를 이제 좀 나쁜 길로 이끌고 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지록 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남았죠. 자, 이세 황제 호해가 있는데 조고가 사슴을 불러다가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호해는 그거 사슴 아니냐?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조고가 무슨 소리십니까? 이거 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한테 이게 뭘로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모든 신하들이 다 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고라고 하는 어떤 환관이 얼마나 대단한 위세를 갖고 있었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얼마나 엉망으로 되어 있었나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유명한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록 위마. 자, 그러면 이제 진나라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사건은 진승과 오강의 난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 사기의 진섭세가에 등장하는 일인데요. 진승의 자가 진섭이에요. 예, 그래서 진섭세가에 나오는 건데, 사실 사마천의 생각도 이 진섭이란 사람이 결국 그냥 도적 무리의 대장일 뿐인데, 이 세가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 사마천이 보기 획기적인 사건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세가는 원래 제후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후가 아닌 사람이 세가에 들어온 경우가 이 진섭하고 그 공자예요. 공자도 제후인 적이 없는데 세가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진승과 오광이 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진승이 외쳤다고 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자, 왕후장상 영유정호.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이냐. 누구나 왕후장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신분제에 대한 획기적 생각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은 주나라 시대에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후장상은 반드시 그 아버지로부터 좋은 혈통을 가진 자만이 가능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것도 어찌 보면 진나라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진나라의 서쪽에 이 오랑캐 국가에다가 통일제국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런 어떤 그 신분제를 그 무너뜨리는 생각들이 이때 등장을 한 거고, 이 양성 사람 진성이라는 사람이 900여 명의 인부와 같이 하북지방의 어양으로 일하러 가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난 일으킨 거죠. 이 당시에 진나라 법에 의하면 제 시간에 못 오면 다 사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가다가 죽으나 이대로 죽으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성이 나라를 세워요. 그걸 장초라고 하는데요. 장초란 나라를 세우고 사실 몇 달 동안밖에 활동을 못해요. 같이 갔던 사람들과 같이 뭔가 난을 세우고 했던 건데, 이것도 보면 이 진승과 오광 이런 사람들이 다 초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초나라가 특히 이 진나라에 대해서는 원한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난이 쉽게 이 구심점 이 진승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근데 이 당시도 여전히 진나라의 이 군사력은 강했기 때문에 이 장한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끄는 진나라의 군에 의해서 이 진승과 오광이 나는 금방 그러니까 진압이 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무너질 진나라는 아니죠. 자, 그러다가 뭔가 이제 이런 진승과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번 난이 벌어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고 일어나죠. 그 들고 일어난 사실 이 주도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육국의 제후 출신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항우와 유방이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바로 이 진나라에서 멸망당했던 그 제후 출신들, 그 사람들이 나온 거죠. 조나라 출신, 주나라, 제나라, 위나라, 한나라, 특히 초나라 사람들이 이런 난리의 주도 세력이 되었던 게 바로 이 과거의 진나라와의 원한 관계, 이런 것부터 출발하게 된 거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유방과 항우라는 사람이 여기 주로 이제 초나라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은 폐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냥 처음에는 깡패물이었다가 여기서 힘 좀 써가지고 동네 유지 정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항우는 항량이라고 하는 삼촌, 네, 같이 있었죠. 근데 항량은 원래 초나라의 그 항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까지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항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뭉치게 된 거죠. 예, 초나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거다. 그래서 여기 지도로 보시면 조나라의 한단, 제나라 임치, 위나라 대량, 초의 수도 팽성, 예, 유방의 폐현, 그다음에 항량의 거병지가 오늘날의 남경지방. 그래서 나중에 항우가 죽을 때 강동의 자제 800을 이끌고 내가 출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강동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 남경지방, 이 장강이 위로 볼록하게 구부러지는 그곳이 강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항량은 출발해서 이제 여기 유방의 고향 폐현 쪽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해서 항우 세력이 이제 봉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량을 중심으로 이 초나라의 세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죠. 근데 이 초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나라 한단에도 조나라 사람들 중심으로 있었고, 제나라 임치에서도 제나라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반란의 무리들이 딱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진나라의 장수 장한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 장한과 항량의 부대가 붙어가지고 이 항량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패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장한이 힘을 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장한의 압도적인 군사에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항우예요. 이 항우란 사람이 어디서 큰 이제 성과를 냈냐면 거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황하 북쪽에 거록이라는 곳에서 이 항우라고 하는 이 젊은 장수는 3일치 식량만 짊어지고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진나라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거록대전에서 천하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게 항우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초나라의 팽성에는 초해왕이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초나라 왕족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제후들이 함께하는 이런 체제로 했던 거죠. 유방은 그 밑에 아주 작은 무리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항량의 부대가 제일 컸고, 그러니까 유방을 비롯한 여러 명의 작은 조문회기 이제 장수들이 함께 요 시절에 있었던 거고, 그때 이 거록대전에서 항우가 엄청난 승리를 거둠으로써 항우의 이름이 천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진나라의 수도가 이 관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중에 맨 먼저 도달하는 자를 관중왕에 임명하겠다라고 이 초해왕이 선언을 합니다. 여전히 그때까지는 초해왕이 힘이 있었어. 왜? 제후였으니까, 초나라의 제후였기 때문에 혈통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관중왕을 임명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관중이 뭐 어디에요? 진나라 수도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도 많고 백성도 많고 그다음에 농토도 좋고 아주 좋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각 그 제후들이 아까 그 부대를 이끌던 여러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관중이 빨리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 중에서 항우는 거룩 전투에 싸우고 있었고, 유방은 부대가 작으니까 그 작은 부대를 이끌고 이제 남양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도 초나라 땅인데 거길 남양을 가서 먼저 정벌을 하고 이 무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함양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 관중지방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길이 여기 함곡관이에요. 그 함곡관 여기 지도에 보시면 황하가 북쪽에 있고요. 그 밑에는 그 진량산맥이라고 산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함곡관이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지가 한 200~300m 될까요? 고기를 딱 막으면 절대로 이 관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항우는 이 함곡관 쪽으로 진격을 한 거고, 이 유방은 여기 남양을 거쳐서 무관을 통해서 함양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양에 가가지고 이 진나라의 장한의 어떤 무리들을 토벌하고, 그러니까 진나라 수도에는 군사들이 많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을 하게 되고 1차적으로 유방이 진나라 수도를 점령을 하고 아방궁에 들어갔다가, 아방궁은 건설 중이었고, 여전히 건설 중이었고, 그 진나라의 이제 그 진왕 자영이 있던 거기를 점령을 하고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그러니까 항우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왜? 항우가 훨씬 세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다 차지하면 항우한테 어떤 해코지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한국관을 거쳐서 들어온 이후에 이제 항우와 유방이 만나는 그거를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죠. 홍문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둘이 만나죠. 역사의 가장 유명한 술자리라고 하면 홍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우가 딱 기다린 곳에 유방은 몇 명의 장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관중이 먼저 들어왔고 아방궁을 잘 보존하고 있었고 진나라의 보물과 뭐 미녀들 모든 재물들을 잘 보존해놨다, 내가 당신한테 바친다 라고 홍문연에 가서 이제 보고를 딱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의 책사인 범증은 이 유방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막 칼춤 추다가 여기서 이제 유방은 빠져나오죠. 여기서 아마 유방이 죽었다면 뭐 천하에는 죄인은 항우가 되었을까? 뭐 그런 가정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유방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른 기회를 또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홍문연의 사건 있었는데 문제는 관중을 누가 먼저 갔죠? 유방이 먼저 갔기 때문에 관중의 주인은, 관중왕은 유방이 돼야 되는데 이때 항우는 관중을 유방한테 주지 않습니다. 왜?
항우는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랑 함께 했던 여러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마흔, 동해, 뭐 장한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관중을 주고요. 유방한테는 뭘 주냐면 한중왕이라는 걸 봉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진나라 핵심적 관중이 있고 그 밑에 한중이라는 곳이 있죠. 그 다음 밑에 파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한중, 파촉까지가 진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왕을 봉하게 되면 파촉까지도 그 세력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중왕. 그래서 여기서 한이 나온 건데 결국 관중은 다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 한중으로 들어가서 유방이 한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파초까지 영위하면서 다음 길을 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우는 이 관중을 차지하지 않고 자기 고향인 팽성에 수도를 세우고 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항우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중이라고 하는 절대 지역, 당시로 보면 가장 핵심 지역이었던 관중을 내버려뒀던 것, 그 다음에 관중을 원래 유방한테 주기로 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항우의 패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방은 어떻게 한중에 들어가 있냐? 여기 잔도라는 곳을 들어가요. 그 관중에서 한중으로 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고 이게 산이 한 3,000m로 이어지는 고지이기 때문에 길을 어떻게 만드냐? 잔도라고 하는 곳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절벽에다가 길을 만들어서 했던 게 잔도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중국 사람들은 잔도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죠. 황산 같은 데도 이 관광용 잔도를 지금도 계속 건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잔도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유방 당시에도 잔도가 있었는데 그 관중에서 한중으로 들어갈 때 이 잔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장량이라고 하는 유방 밑에 책사는 돌아가면서 계속 그 잔도를 불태웠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넘보지 않겠다. 관중을 넘보지 않겠다는 일종의 쇼를 한 거죠. 잔도를 불태웠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먹었고 한중으로 들어가서 훗날을 기약했던 게 유방이었던 겁니다. 한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항우의 패착이 뭐라고 했죠? 관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리더 항우의 패착이 바로 금이 야행이다. 자, 항우 번기에 나온 거예요. 부귀해졌는데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으로 슬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 누가 이것을 알아주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미 승리자니까 근데 고향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관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중원이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지만 물론 거기 농사짓기 좋지만 관중은 함국관이라고 하는 딱 관문만 막으면 동쪽에 쳐들어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북방에 이제 흉노족 이런 사람 쳐들어오기 쉽지만 거긴 또 지금 성을 짜서 막고 해가지고 여기가 핵심 지역이었는데 이걸 버렸다는 거죠. 근데 버린 행위가 뭐였냐면 이 수도 관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록전투 후에 진나라 병사들을 20만 명을 생매장을 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만약에 관중을 항우가 내가 승리자가 된 후에 수도를 삼을 생각했다면 그 병사들 죽일 필요가 없겠죠. 자기 안을 포용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관중이 입성한 다음에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 죽여요. 그리고 거기 궁궐을 다 약탈해버리고 건설하고 있었던 아방궁도 불살합니다. 그래서 아방궁이 뭐 불타는데 3개월치나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항우가 이 관중 지방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군사들도 자케어하고 그 다음에 아방궁도 불태울 필요가 없고 그 보물도 그대로 보존하고 인심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리더로 자리를 섰어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여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이 수도 팽성이라는 데 보시면 이렇게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우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방이 이제 눈물을 먹고 잔도를 건너가지고 한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파초까지 영역을 하는데 결국은 이 핵심 지역인 이제 관중을 공략을 합니다. 결국은 당시 관중이에요. 여전히 관중. 그러니까 이 관중은 나중에도 한나라 시대 수도가 되죠. 그다음에 수당 시대 수도가 되죠. 그러니까 꽤 오래 한 1000년 가까이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항우는 버리고 갔으니까 이제 유방은 이 관중을 공략했던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진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한신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원래 이제 유방에 그냥 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냥 뭐 부하 장수나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소하가 이 사람을 캐치하죠. 이 사람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한신이 자기를 써주지 않는 그 유방 때문에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간 거를 이 소하가 데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대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뭔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암도진창 계획이에요. 관종을 넘어가려면 한중에서 길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잔도죠. 잔도 길인데 여기를 어디로 넘어올까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장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이렇게 눈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자오도가 있고 당락도가 있고 포사도가 있는데 당락도로가 딜 짧고 자오도가 이제 이 장안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웠냐면 이 불타버린 자오도를 수리하는 적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막 수리하는 거야. 그러면 아 저기로 넘어오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장암 진영에서는 자오도 근처에다가 군사들을 다 매복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리하는 척 해놓고 실제 군사는 포사도를 돌아가지고 오장원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군사를 보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 길도 이제 제갈량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암의 진영은 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유방이 관중을 공략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신의 암도진창 계획이다. 그래서 관중을 확실하게 유방이 차지함으로써 나중에 이 관중 때문에 결국은 유방이 천하통일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자, 그리고 한신은 유방을 도와서 뭔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대를 이끌고 사실 많은 부대 주지도 않습니다. 뭐 어차피 유방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신은 그냥 현지 자치도를 많이 했어요. 조나라에 가가지고 조나라에서도 그 패전병들 많이 모아가지고 군대를 육성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신이 그 했던 유명한 그 싸움 중에 배수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배수진이 뭐죠? 뒤에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거야. 적을 앞에 두고. 이게 보면 이 한신은 왜 배수진을 찾느냐? 바로 이 조나라 지역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조나라 지역의 패전병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부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대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병사들을. 그러니까 이 장수가 제대로 못한다. 아니면 우리 부대가 질 것 같다. 그럼 막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이제 건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신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를 배수진을 딱 치고 했던 거죠. 결국은 봉사들이 그만큼 빈약했기 때문에 했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배수를 딱 친 다음에 이 조나라의 성이 있을 때 계속 허술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조나라의 성 안에 있는 이 군사들이 쳐 내려왔어요. 성을 비우고 이제 내려왔을 때 미리 그 전에 매복을 했던 한신의 부하들이 그 조나라의 성을 차지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승리를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신의 배수진 이렇게 탄생을 했다. 자, 그때 한신이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천하삼분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조나라를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제나라까지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 지역은 한신이 크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한신의 책사의 괴철이 딱 봤더니 한신이 북방, 그 다음에 동남방의 항우, 서방의 유방, 천하가 셋으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유방 밑에서 이렇게 있을 거냐. 그래서 당신이 한번 홀로 서봐라. 지금 소태새 발처럼 딱 서 있으니 이대로 우리가 천하의 한기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해보자라고 괴철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한신이 그럽니다. 나는 유방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 주군을 절대 배신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천하가 다 통일된 이후에 한신은 필요 없어져서 죽임을 당하죠. 거기서 등장하는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거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성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아마 한신이 여기서 딴 생각을 먹었으면 아마 진짜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한신은 뛰어난 장수였던 건 분명한데 유방만큼 배포가 없었지 않았나. 이 사건을 보면 유방만큼 배포가 있었다면 한신이 한번 해봤을지도 모르죠. 결국 뭐 그릇의 차이일 수도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한구란 곳에서 유방과
항우가 협약을 맺습니다. 자,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북방 지역에 제나라 한신이 먹었다. 그랬다가 유방이 부대를 끌고 항우가 있었던 팽성을 공략해요. 근데 그때 팽성은 비어 있었어요. 왜? 항우는 북방으로 또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우는 계속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군사가 많지 않았어도 싸움을 잘하니까 계속 여기저기 가서 반란했던 제후들과 싸웠던 거예요. 그때 팽성을 배워가지고 유방이 또 거기를 점령을 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항우가 쳐들어오니까 또 유방은 또 패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도망가서 이제 그 관중주방 중심으로 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때 서로 이제 협약을 맺은 게 한구의 협약이에요. 한구. 여기 그 북경에 갔더니 여기 스차라고 이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에 아저씨들이 장기를 두는데요. 이 장기판이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상, 병, 그러니까 이 사 이런 건 비슷한데 장군 이름이 좀 다르고요. 포도 다르고 근데 중간에 한구 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기에는 저 한구 경계가 없는데요. 이 중국 장기에는 한구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과 항우가 한구를 경계로 이제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게 한국 경계인데 사실은 이거는 유방의 쇼였습니다. 협약만 맺었고 그 다음부터 바로 또 이제 공략을 했어요. 이제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항우가 그 유방의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특히 아버지를 잡고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면 네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항우가 협박을 해요. 항우가 이제 아버지를 잡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대로 하시게 혹시 국한 그릇은 나한테 보내시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포가 유방이 상당히 컸다. 뭐 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는데 어떻겠어요. 뭐 그러니까 국한 그릇 보내라. 이 중국에 가서 읽어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 소태 삶아 주겠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인육을 먹기도 했고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면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그 한구의 그 협약 이후로 완전 전선이 역전이 됩니다. 항우는 이제 점차적으로 밀리죠. 왜? 항우는 워낙 그 제후들과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던 거. 계속 유방 쪽으로 계속 제후들을 붙고 그러다 보니까 상우는 점점점 밀립니다. 나중에 마지막 장면 이거죠. 역발산 기계세, 그다음에 사면 초가가 들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진을 쳤는데 어느 날 밤 우후이 그 첩이었던 우후이를 데리고 있는데 사방에 초나라 소리가 들리고 그때 항우가 얘기했던 말이 있던 거죠. 역발산 기계세 시불해추불서 힘은 산을 뽑을 기계는 세상을 덮어도다. 하지만 시운이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라고 하는 말, 항우의 말이 추거든요. 추마저 나아가지 않으니 난 어찌해야 하는가. 우휘여 우휘여 그대를 어찌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우휘가 이렇게 해야가라는 답방을 했다는 거죠. 한군이 이미 천하를 다 빼앗았음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초나라의 뱃소리. 여기서 사면 초가가 등장했다는 거고요. 대왕의 의기가 닿으셨다면 천첩이 살아서 무엇하리요? 라고 우희가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항우는 여기서 도망을 가다가 스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맺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병법에 5가지 승리 조건을 가져와 봤어요.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과연 어떤 계기로 승패가 결정됐는가를 봤더니 이 5가지를 참조할 수 있겠더라. 도천지장법이다. 도는 병사들과 지휘관의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천은 기후와 사계절에 대한 통제력, 지는 거리와 지형에 대한 통찰력이다. 장은 지휘관의 지혜, 신뢰, 사랑, 용기, 위험, 법, 조직 편성, 업무 배분, 군수물자, 공급관리. 자, 이거 보면 저는 유방이 이것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병사들과 지휘관의 같은 마음. 유방은 상당히 그 낮은 자세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병사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신분이. 그래서 이 지휘관이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 사계절 통제력. 뭐 이거는 사실은 좀 없네. 그 다음에 거리와 지형의 통찰력. 이게 바로 관중지방에 대한 어떤 항우의 패착이었던 거죠. 법, 조직 편성, 업무 배분, 군수물자, 공관리. 여기서 상당히 유방이 유리했던 거죠. 소화라고 하는 아주 폐현의 아전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한 이런 부하가 있었던 거예요. 유방 밑에. 그래가지고 군수물자를 끊임없이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 관중지방에서 병사를 계속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총나라에서 이 개발된 그 농토에 나오는 곡식들을 계속 군량미를 공급해줬던 훌륭한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항우와 유방을 비교해 봤을 때 항우가 패하고 유방이 진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이에요. 시대 변화. 그러니까 이미 주나라 봉건제는 사라졌고 진시황에 의해서 9년제가 물론 실패를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틀이 갖춰가려고 하는 시점에 황제라고 하는 1인 체제가 있었고 그걸 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항우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봉건은 타파됐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진 시점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서초 패왕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패왕. 자, 패왕은 뭐냐면 그냥 나는 왕이고 그다음에 조나라 왕, 제나라 왕, 관중왕, 탁왕을 내리되 내가 패자로서만 있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 봉건제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 변화를 잘 읽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나라 왕, 그 다음에 은왕, 서유왕, 유방의 한중왕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항우는 패왕일 뿐인 거예요. 이시왕처럼 내가 황제요 라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 지역을 힘으로 제압했다면 더 나은 결과 얻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의 왕족들은 항우를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제나라 반란을 일으키고 당연히 유방은 항우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그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항우가 워낙 그 군사력, 이 군사 지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속 이기죠. 근데 문제는 보급의 문제잖아. 보급. 계속 뒤에서 이 군사들을 지원해주고 그 신병들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군량미 계속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제일 크게 보는 건데요. 예, 천의 수도 관중인의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둘 다 초나라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천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 다 고향은 그 동네 출신인데 한 사람은 초나라에 가서 패권자가 되겠다고 했던 거 그게 항우고 유방은 고향 가서 그거 하는 것보다 이 천하를 가지려면 이 관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를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물론 유방은 몰랐죠. 유방도 잘 몰랐을 텐데 결국은 항우가 행위를 보다 보니 내가 이쪽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아랫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 장량이나 뭐 이런 소하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이 관중이라는 곳의 중요성을 늘 했던 거죠. 세 번째는 리더십 관점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는 아주 절대적인 무력을 가진 장수였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유방은 전투력이 좀 빈약했다. 그 다음에 항우는 기본적으로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아주 귀족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른 자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유방은 그렇지 못했죠. 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낮은 자세로 해야 되는 이런 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는 계속 혼자 싸웠고 유방은 돕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소하나 장량이나 조참이나 특히 한신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함께 했기 때문에 유방이 초기에 계속 지더라도 그런 걸 채울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항우가 먼저 앞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참조할 만한 사례가 별로 부족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죠. 아마 그 밑에 책차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을 많이 했고 결국은 이 유방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항우를 참조해서 계속 따라가면 되니까 뭐 이런 건 그 후발주자 이점 이런 것도 사실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천하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삼국지 생존법에서 출마자와 출사자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출마자는 뭐냐면 항우와 유방처럼 대장이 되는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출마자고요. 출사자는 누구 밑에 책사나 장소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출사자예요. 자, 그러면 출마자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출마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 명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유방과 항우와 이 시절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데 결국 최종의 승자는 한 명, 유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출마자의 성공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로 한데 세상을 보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전투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운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결국 출마자가 성공하고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이제 출마자가 아니고 출사자거든요. 그럼 출사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전투력이 확실하게 있든지, 아니면 이 장량처럼 지략이 있든지, 소화처럼 살림을 잘하든지,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천하가 안정되었을 때 물러날 줄 아는 이런 자세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량은 절대 자기 농토도 안 갖고 다 물러났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신 같은 사람이죠. 출마자는 이런 통찰력, 전투력, 리더십, 운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걸 같이 찾아둘 수 있고, 예, 출사자는 하나를 확실하게, 한 가지 능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대 주군을 잘 모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물러날 줄 아는 어떤 자세, 용기,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항우와 유방의 얘기로부터 얻는 교훈이었습니다.